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잠시 매크로 이슈에 좀 더 주목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두 분의 프로와 함께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신유진 부장,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좀 신경이 쓰이고 있는 쪽, 오후 들어서 변동을 보이고 있는 쪽, 바로 환율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달러 원 보이고 있는데요. 거의 5개월 내 최저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17원이나 빠지게 되면서 1332원 구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엔 같은 경우도 지금 147엔 정도까지 좀 급락이 보여지게 되면서 니케이는 오전장과 오후장이 있잖아요. 오후장의 급락세가 완전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매크로 지표에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 지금 전해드리는 공통적인 소식에 의하면 이번 주 금요일에 의회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때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우려의 시선이 좀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율 시장에서는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현재 구간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물량을 좀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은 확인이 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는 또 강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차 의원님. 갑자기 엔화 시장이 너무 이렇게 놀랄 것 같으면 시장 달래기 발언이 2주 전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부총재께서 얹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번에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 자체가 어떻게 방향성을 지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상 정리부터 해주신다면요. 일단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팩트와 기대감이 이제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기대감을 일단 다 버리고요. 그다음에 예측 다 버리고요. 팩트만 보자고요. 팩트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제 오후 들어서 우리가 이제 환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엔화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벌써 아침부터 일단 조정을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 미국에서 그 주택 착공 건수가 감소하면서 역외 환율이 우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거 기준점은 미국의 달러죠. 달러가 있고 그 달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이제 엔화와 그 원화가 움직이는데, 특히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에 있어서 서로 인덱스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유럽 쪽이고 유로화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엔화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역할하고 한국은 그냥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한국이 영향을 받는 것은 엔화, 위안화, 달러 다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일단 정리하자면 지금 일단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다 보니까 우리 원화 강세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이제 일본에 있어서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참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안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기조가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노이즈를 만들어낸다라고 봐요. 지금 아직은 일본은 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시간을 두겠다. 금리 인상을 안 하더라도 아직까지 결정된 거 없다. 이런 어떤 중립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어떤 시장에 있어서 얘기들이 확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참여법칙이라는 게 갑자기 블룸버그에 한번 나오면서 또 우리나라를 흔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그 중국 고사성어에 그런 거 있죠. 태산일도 명일불. 그러니까 서일필. 그러니까 쥐 한 마리가 태산 흔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결국 참여법칙은 지금 사라졌어요. 근데 참여법칙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한 2주 동안 고통스러웠었죠. 자, 일본 아직까지 금리 인상 인하에 대한 확고한 기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태산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 태산이 과연 흔들려야 되느냐? 결국 쥐 한 마리로 귀결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조적으로 엔화를 볼 게 아니라 달러를 보자. 달러를 보게 되고, 달러가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가 원화 강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건 상당히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일단 1,400원 안 넘는다.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비교했을 때도 달러 약세 기조가 달러 약세 기조를 보이고 원화 강세 기조를 보인다라는 점에 있어서 오히려 좀 더 이쪽에 집중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원화 강세일 때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본다면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 관점하에서 오늘은 외국인이 파는 포지션이긴 한데요, 현물 쪽에서. 근데 선물에서는 굉장히 크게 지금 순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기회로서 삼아볼 생각은 충분한지 점검받고 싶어요. 신 부장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지금 외국인이 선물 매수에 들어서기도 했고, 지금 환율이 이 정도 빠지는 거는 오랜만에 보긴 하는데, 그쵸. 한 20원 가까이 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지수가 1% 정도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1% 정도의 그 이익을 먹고 있는 거니까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지션이 외국인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기존의 그 급락 장세에서 급반등한 그 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선물도 매수하고 있고 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후 들어서 급격하게 순매수 강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그렇다면 잠깐 여기서 우리가 예. 한번 굉장히 중요한 게 예. 지금 이제 앵커께서 얘기하신 거가 팩트와 오류가 섞여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원화가 강세가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맞습니다. 근데 원화가 강세가 돼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체력이 잘 돼서 원화가 강세가 됐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따라서 단순하게 환차익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환차익을 보려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견 맞습니다만 그거는 트레이딩 자금이죠. 원래 우리나라 체력이 좋아져서 원화 강세 기조로 갈 때, 강세가 아니라 강세 기조로 갈 때 네. 외국인들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이런 변동에 있어서 앞으로 들어올 것 같다라는 그런 섣불리 판단 내리지 말자로 저희는 일단 보고 일단 오늘 장 마칠 때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뭐 달러 인덱스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 확인하면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은 지금 현물 시장에서 팔고는 있지만 순매수 상위 종목은 어떤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지 같이 볼 텐데요. 지금 쭉 보니까 외국인 순매수 쪽에는요. 거의 금융주와 바이오 일부 종목들 보여지고 실적 잘 나온 쪽이 있어서 그려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담고 있는데 삼성전자 없고요. SK하이닉스도 없네요. 자, 기관은 어디 담고 있을까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금융주가 장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좋고 삼성전자는 현재 담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요. 뭐 바이오 등등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쪽으로 다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 의원님, 반도체요. 지금 SK하이닉스 내려주셨던 전략이 어떻게 보니까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잘 갔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말씀해 주셨을 때 일단 반팔자였는데 정말 그때가 또 최근까지 봤을 때 가장 좋았던 매도의 자리기는 했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적인 시나리오가 궁금해지는데요. 빨리 오를 속도는 이제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 같은 상황인데 매크로 이슈와 더불어서 생각하는 셈법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다시 갈 수 있다라는 방향은 기대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방향은 기대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가 급등함으로써 우리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따라가자라는 거에 대해서 불쑥 50% 팝시다라고 말씀 좀 드렸던 거죠. 그때 이유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이닉스의 펀드멘탈이 변한 건 하나도 없다. 단지 수급 논리다. 맞아요. 23만 원 갈 때도 24만 원 갈 때 하이닉스는 외국에서 33만 원 불렀고요. 근데 그게 17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하이닉스가 변한 게 있냐?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수급 논리로 보자.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빨리 올라왔죠. 그러면서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 20만 원까지 목표로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금요일 날 20만 원 달서 하니까 더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은 정말 화장실 가기 전과 가기 후가 급격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때 18만 원에서 20만 원만 가도 감사합니다였습니다만 20만 원이니까 더 갔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정했던 건 지키자라는 개념이에요. 두 번째, 갭은 메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이닉스가 아무리 좋고 하이닉스 할아버지가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차트 공부 왜 하시나요? 차트는 결국 갭이면 이게 뛰어난 게 아니면 결국 이제 변동성 보이는 상태에서 갭이다? 당연히 매우로 내려오겠죠. 저는 그것 때문에 팔자라고 금요일에 똑같은 논리로 말씀 좀 드렸던 거죠. 저는 이제 나머지 50% 카드는 이제 좀 소중히 이제 보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회가 또 온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모르기 때문에 50%를 남겨놓는 거죠. 저라도 뭐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최근에 이렇게 조금 뭐 정확히 좀 맞긴 합니다만 일단 저도 잘 모르니까 50% 놔뒀고 바닥에서 할 때도 5번 나눠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략으로 보셔야 되겠고 의외로 지금 오늘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에 현대차가 들어온 걸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예. 않을까 싶어요. 일단 반도체는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침 시간에 제가 개장방송에서 현대차를 두 가지 관점에서 매수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지금 안타깝게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포비아 현상에서 누군가 차를 사야 된다라면 하이브리드라든지 물론 이제 현대차가 우리가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 사람들이 불안감은 디테일하게 안 따지잖아요. 누가 제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하이브리드라든지 다양한 차종들이 있죠. 두 번째 금리가 인하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환율 얘기했죠. 그쵸? 환율이라는 얘기 중에 중요한 건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되면 금리 수혜주가 제약바이오만 있나요? 현대차도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 우리가 금리 인상 기전에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할부금융 금리가 7, 8%였다가 지금 20%까지 이제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됩니다. 금리가 인하된다라면 15%, 10%대까지 할부금융이 떨어진다라면
당연히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겠죠. 그것은 뭐 테슬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과연 누가 어떤 쪽에 승기를 잡느냐라고 하면 금리 인하에 따라서 자동차가 팔릴 때는 지금 시점은 아무래도 전기차보다는 현대차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기업들만 이득 보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도 이득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금리 인하 수혜주다. 저는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화 강세 우려는 딱히 없을까요, 차 의원님 그러면? 지금 이제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긴 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제네시스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만들어 보내잖아요. 근데 제네시스 공장이 언제 완공되죠? 1년 내에 완공되죠. 그래서 이 환율 효과에 대한 것보다 결국 그 Q에 대한 확대 이 부분을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에 대한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기조적으로 가느냐 일시적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오리온과 삼양식품을 비교할 때 삼양식품은 국내에서 만들어 생산하지만 우리가 그 오리온이 아니라 농심, 네네. 농심 미국 공장에서 신라면을 만드니까 환율 효과를 못 본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환율에 대한 영향보다는 근본적인 피해 확대에 저는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산량에 있어서 현대차, 오히려 현대차 쪽으로 금요일, 월요일 동일한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반도체 쪽은요, 차 의원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도 매도도 아닌 자리인 걸로 정리 내려도 괜찮을까요? 추세가 없으니까요. 바닥을 잡은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까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이제 MTN 보시면서도 그때 18만 원에 살 거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네. 일단 기다리세요. 일단 한 차례는 놓친 거지만 이 버스는 계속 돌아올 겁니다. 가장 재밌는 좋은 게 뭐죠? 우량주가 박스권에 있을 때. 그 박스권에 있을 때 그 역으로 걸리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먹을 기회를 주니까 그러니까 우량주가 아닌데 박스권이면 좀 답답하죠. 안타깝게도 이제 그 삼바 같은 경우가 네. 그랬었다라면 이거는 뭐 누구든지 이 산업에 대한 흐름을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파도 타기만 잘하신다라면 오히려 좋은 수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방향성을 바라보는 탐색 구간. 그러면 새로운 기회 영역은 레거시 쪽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 점검 한번 받아볼게요. 자, 신 부장님. 삼성전자 이제 평택 4공장 그리고 SK하이닉스 M16 생산 라인에 어쨌든 뭐 HBM 쪽이 더 우선적으로 많이 설비 증설도 되고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범용 D램의 생산 능력 증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가 이전부터 나온 아이디어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힘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이쪽은 지금부터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인지 일단 이 부분에서 먼저 답변 들어볼게요. 저는 일단 뭐 대형주, 중소형주 그래프 보면은 네. 대부분 비슷한 모양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HBM 관련 수혜주가 더 갈지 메모리 레거시 쪽이 더 갈지 다 당연히 비슷한 모양새로 갈 거로 예상은 되지만 엔비디아의 실적과 코멘트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HBM 수혜주에 좀 더 주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 좀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더라도 트렌드에 맞고 그 베타가 큰 쪽에 투자하는 걸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왕 투자하는 거 좀 더 트렌드에 맞게 가보자 하는 거고 레거시 영역도 같이 좋아지는 게 맞기 때문에 주가폭은 몰라도 방향은 당연히 비슷하게 갈 거로 네. 생각하고요. 어쨌건 일단은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서 중요 이벤트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큰 요동 없이 현재의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물론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트렌디한 쪽인 HBM. 그럼 이건 선호도의 차이로 봐야 돼요? 아니면 실질적인 방향의 뭐 상승 탄력도로 봤을 때도 HBM이라는 의미세요? 이건 좀 선호도의 영역이지 않을까. 선호도의 영역으로서?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트렌디한 투자 영역으로서는 HBM 그리고 방향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충분히 즐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레거시 단에 있어서도 방향은 비슷할 것이다.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반도체 이어서 가볼게요. 차 의원님, 그럼 소부장도 똑같이 지금은 전략 부재 상황인 걸까요? 우리가 이제 그 전략을 세운다라고 네. 했을 때 그 하나의 어떤 그 방향성이 설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것은 항상 올라가는 전략도 있고 떨어지는 전략이 있을 때 주가가 하락 기간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손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올라갈 때 따라 사야 됩니까? 이거 너무 올랐는데 부담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근데 지금 이도저도 아니에요. 자, 뭐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자제분 키우는데 그 아이한테 야 저녁 뭐 먹을래? 몰라.
이거 먹을래? 글쎄. 이거 먹을래? 글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대 콕 때려주고 싶죠. 어떤 게 아니죠. 하다못해 걔가 어저께 먹었던 걸 또 그걸 오늘 사달라고 그러면 그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더라도 그걸 사주게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이도저도 아니에요. 하이닉스 지금 20만 원 깨졌는데 여기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펀드멘탈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반도체, 특히 HBM과 관련해서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펀드멘탈이 우선된 게 아니고 수급이 흔들린 거예요. 수급이 흔들렸을 때는 이 수급에 대한 것은 추세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추세에 대한 부분들,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서두르지 말자. 네. 어차피 지금 서둘러봤자 하는 것보다 기다리면 충분히 기회 온다. 그 대신 눈 돌릴 것들이 있죠.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 하고 싶다 그 자금 갖고 게임즈 하시면 됩니다. 게임즈에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나타났잖아요. 크래프톤. 크래프톤도 갭으로 상승한 이후에 갭을 메우는 거 아니야라고 봤는데 꿋꿋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저기 동생이 밀고 나오는 게 NC소프트하고 위메이드잖아요. 이렇게 된다라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내가 팔아놓은 게 있다. 좀 언제 사야 되냐? 그동안에 이번 주 같은 경우 게임즈 갖고 트레이딩 하시다가 나중에 그 적절하게 반도체 밀리면 그때 가서 들어가셔도 저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반도체를 우리가 고대 버튼을 누르는 것을 좀 조금 느긋하게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가 만들어지는지 확인해도 늦지 않다. 거래량 자체가 지금 미미합니다. 반도체 영역으로 본다면요. 따라서 거래가 활발하면서 추세가 만들어질 때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전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이는데요. 굉장히 많은 제약바이오 쪽 종목들이 보여지는데 사실상 뭐 코로나 쪽 이슈가 많고 또 펩트론 등등 보이곤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외국인 순매수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전에 외국인 기관이 은근히 제약바이오단을 좀 담았었잖아요. 이 가운데 외국인 10위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이고 있습니다. 들어오기는 들어오네요. 지금 자리도 예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물론 강도가 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신 부장님, 대형 바이오주가 잘 나갈 때는 정말 저 멀리 하늘 뚫고 갈 것처럼 우리 기대감도 컸는데 최근 들어서 잠잠합니다. 일단 1번 조용해진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일단 이것부터 답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이 많이 급락했었잖아요. 네. 급락 많이 했었던 종목 위주로 먼저 매수세가 온 거로 보이고요. 바이오는 금리 인하 네. 수혜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트렌드에 맞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네. 특별히 조용하다 느낌까지는 네. 오히려 지금 잘 버티고 있다로 네, 잘 해석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오, 그러면 2번 지금도 매수는 가능합니까?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일단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규제가 주된 타겟인 미국 생물보안법, 이게 연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대신에 일단 인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국내 CDMO, ADC 이런 업체들 또한 관련 수혜를 당연히 입을 거로 보이고요. 위탁 개발 생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트렌드에다가 여기에 거대 중국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뭐 캐파, 가격 경쟁력들 개별 기업의 역량은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건 센티는 다 같이 좋아질 테고요. 이미 주가로도 상당 부분 많이 반영되고 있긴 하고요. 향후 수주 실적으로 얼마나 증명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뭐 우리나라 주문자 생산, OEM, ODM 능력은 전 세계가 알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 영역이잖아요. 일단 대장주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 위주로 많은 수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이런 CDMO나 ADC 기업 외에도 뭐 녹십자 이런 기업들도 북미에서 실적이 올라갈 거로 예상되는 기업들 이런 쪽도 좋아 보이고요. 뭐 오늘 코로나 확산, 원숭이 두창 엠복스 맞아요. 뭐 이런 확산에 대한 경고로 진단키트, 백신 관련주도 상승폭이 큰데 뭐 질병 확산 우려가 큰 만큼 관련주들 오름세도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일단 잘 버티는 쪽이다라고 의견 주셨고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쪽은 늘 거론됐었던 영역이 제약바이오이긴 했는데 최근 잘 버티고 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회 잘 찾아보면 좋겠고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펩트론 9위에 올라와 있고 금요일 장 끝나고 시간 외에서 하한가를 맞았고 오늘 장에 있어서는 현재 12.4%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잠시 또 꿈틀거렸네요. 최근에 또 수급이 조금 올라긴 했습니다. 조금. 자, 그러면 이 얘기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차 의원님, 일단 이게 1,2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에 대한 방식인 일단 시장에서 던지고 보자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의도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장기 지속형 생산 규모를 현재보다 무려 10배나 늘리기로 했다였습니다. 근데 물론 공장은 2026년쯤에 지어지겠지만요. 일단 이 방식에 있어서 잘못된 거였던 걸까요? 이거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유상증자를 대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유상증자, 더구나 주주 유상증자잖아요. 네. 그럼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는 돈을 달라는 그쵸. 겁니다. 주주들 돈 가지고 1,200억 중에 600억 하고 공장 짓고 600억 가지고는 우리 직원들 월급 주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 친구로 바꿔보죠. 친구가 옆에서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부터 하죠? 왜? 어디다 쓸 건데? 맞아요. 그죠? 자, 어디다 쓸 건데 물어보니까 회사는 공장 짓겠다라는 겁니다. 전부? 아니, 반만. 반은 누구? 월급 주겠다. 아니, 회사를 운영하는데 월급 준 돈도 없어? 저는 이것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다음에 그 기술이 뛰어나면 아침에 어떤 그 출연자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술 이전하지. 왜 기술 이전 안 하고 주주들한테 돈을 달라 그래? 라는 거죠. 물론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 이후에 신약이 나와서 할 것까지 내가 본다라면 유상증자 참여하시는 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항상 그래요. 유상증자가 공장을 지어서 한다는 건 장기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난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로 들어갔다? 그럼 나 2026년까지 못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매도가 맞는 거죠. 이걸 팔아야 돼 말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기준점에 있습니다. 내가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 그다음에 여러분들 돈을 빌려줄 때 옆에서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반은 카드값 갖고 반은 내가 회사 취직하려고 해야 돼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냐 나쁘냐? 근데 저는 그런 친구한테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만주는 펩트론 발로 인해서 약간 투심이 약화된 분위기인데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거의 뭐 다 되고 있다로 봐야 할까요?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같은 네. 경우 저는 꼭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비만주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기대감들이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로감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차피 네.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냥 한 1-20% 정도로 꾸준히 가져가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트레이딩 한다라는 개념은 조금 어차피 비만 치료제 먹을 분들은 저 같은 경우도 한 1-2년 먹어야 되니까 꾸준히 매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꾸준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대감은 계속해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종목별 이슈에 좀 더 민감해질 수 있는 비만주 제2라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단이 오히려 조금 더 최근 들어서 다시 화장품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어서요. 신 부장님, 이게 한번 들어온 수급의 질이 좀 탄탄해 보여요. 왜냐하면 실적을 등에 업고 잘 가기 때문인지 굉장히 탄탄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는 최근의 추세인데요. 그렇다면 추가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전망은 굉장히 좋다고 나오던데요. 일단 지금 대강 돌아보면은 K뷰티 대세 먼저 미용 의료기기, 네. 뭐 클래시스나 뭐 제이시스 메디칼 뭐 이런 그때 상승세가 두드러졌었고 이 화장품 주가 퍼포먼스가 매우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최근 화장품 섹터 실적만 봐도 네. 북미 비중이 높고 거기에서 인기가 높은 업체 위주로 실적이 좋았고요. 주가 상승세도 컸었고요. 미용 의료기기 또한 북미에서 잘하는 곳이 좋아 보이긴 하고요. 그쪽 성장세가 긍정적이니까 대형 PE사들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서기도 했었던 거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상패 이슈 등 영향인지 최근 그런 뭐 클래시스, 뭐 제이시스 메디칼, 뭐 비올 뭐 이런 미용기기 업체들은 주가는 예전만큼은 아닌데요.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화장품 우주가 좋긴 했고 최근엔 톡신 필러 네네. 이쪽이 굉장히 좋죠. 네, 저도 이쪽은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북미 여성들의 시술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기대감 등에 많이 오르고 있고요. 수출 데이터도 좋게 나오고 있고 쉽게 꺼지지 않는 실생활의 영역이니만큼 K뷰티 트렌드와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용기기 쪽에서 장비단보다는 오히려 그런 톡신 쪽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지금? 네, 현재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 미용기기를 바라보는 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 짧게 조성까지는 저희가 같이 커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좀 꿈틀거리나 싶었는데 오늘 확실히 기자재 쪽이 조금 더 강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 의원님, 역시 순환 관점에서 쉬니까 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진짜 계속해서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가는 건지 어떤 차원으로 보세요? 슈퍼사이클은 저는 이번에 믿어보고 싶습니다. 어. 그동안에 이제 안타까운 양치기 소년에 이제 비유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HD 한국조선해양이 이번에는 좀 뭔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한 상태인데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좀 목에 찼다라고 봐요. 한번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 좀 충분히 쉬어줘야 되는데 시장의 체력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시장의 체력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오히려 반도체가 밀리면 반도체를 사려는 욕구들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그래야 되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요즘은 물방 고기방이다라고 할 정도 트레이딩 할 게 많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조선주들이 지금 시세를 강하게 받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이건 굉장히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방산주도 그렇고요. 긍정적으로 보지만 상반기 때 정말 딱 잡아서 일주일에 뭐 한 20, 30%, 20% 나오는 것들은 상반기로 접으셔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시절은 간 거고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 2021년까지 올랐다 2022년 어려웠잖아요. 요거가 하반기 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그런 시기가 당연스럽게 온다. 자연스럽게 받아주시면 주고 어쨌든 이건 나쁘진 않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를 갖고 보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프로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